지난해 나라 빚이 사상 최대치인 1,6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해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나라 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나라 빚이 1,700조 원에 성큼 다가섰는데 1년 사이에 얼마나 좀 증가했는지 그것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해 나라 빚이 1,680조 가량에 이르렀는데 그 전에보다는 약 120조 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 이 120조 가량 증가한 수준인데 이 중에 연금 충당 부채 부분이 약 94조 가량 증가했고요. 약 70% 넘게 차지하고 있죠. 예. 나머지 부분이 한 25%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 충당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1년 사이에 어떻게 100조가 늘어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나라 빚이 1년 사이에 127조 원 가까이가 늘었고 이게 연금 충당 부채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왜 나라 빚이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연금 충당 부채 개념하고 예. 나라 부채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데요. 예. 나라 부채란 것은 장부상의 부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장부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장부상의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 될 돈들을 적어 놓는 것이 장부상의 부채인데, 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란 것 역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란 것 역시 미래 갚아 나가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일단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 충당 부채는 어떤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된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연금 충당 부채는 일단 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한 공무원이 30년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30년간 일하면 그 이후에 매달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매달 연금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얼마인지, 내가 미래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생각을 해내야 되고요.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적절하게 할인하는 할인율, 그러니까 30년간 일하고 30년간 일하면 연금을 받을 적절한 금액들이 있고, 그것을 오늘로 바꿔주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왜냐하면 미래의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보다는 가치가 낮으니까요. 그걸 할인율 적용해서 부채를 계산한 다음에 30년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15년만 일했다면 15년 반만 상정하는 것이 연금 충당 부채의 공식인데요. 예. 이 공식에 따르면 결국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의 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 충당 부채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반영이 됐죠. 최근 저금리 기조가 반영이 되고, 저금리 기조가 반영이 돼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오늘의 돈의 가치랑 미래의 돈의 가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정부가 내줘야 되는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 것이죠. 실제 명목상이 증가한 건 아니고, 이 오늘 입장에 생각했을 때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증가했다. 특히 이자율이 많이 낮아서 이 증가폭이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이 빚,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좀 지목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이 사실 연금 충당 부채가 부채가 아니다. 왜냐하면 연금 충당 부채를 자기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을 통해서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2017년 통계를 보면은 정부의 부담 부분이 한 20%, 17%, 18% 이 정도 되는데, 네. 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 대해서 17%는 정부의 세금이 나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0조가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200조는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점차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군인들, 공무원들도 이게 마찬가지가 되고, 군인들,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은 이제 입사 시기가,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입사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기여금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얼마 더 지급해야 될지 아마 산식을 제 생각에는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더 커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정부 입장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미래의 산정식이고 산출식이고 그다음에 연금 기여분이 있어서 꼭 다 갚아야 되는 돈은 아니다. 그래서 엄청 큰 숫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인구 동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고려해 보면은 꼭 경시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한 680조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해보다 한 20조 정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국가 채무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느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일 텐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재정 지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투자를 돕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데 쓰는 건 상황이라 한 20조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재정 수지는 호전이 됐다라고 이게 나오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관리를 잘 해야죠. 관리 잘하는데 작년의 경우 재정 수지가 좋은 것, 통합 재정 수지가 좋은 것은 세수가 많이 거쳤기 때문이죠. 세수가 네. 그렇죠. 기대보다 한 25조 이상 더 많이 걷어가서 충분한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부의 한 해 예산을 잘 짰다.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 같은 경우 흑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금 같은 것을 뺀 이런 수지에서는 약간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 폭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는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 한국이 국가 부채가 OECD 평균에 대비해서 매우 낮다. OECD 평균은 100%인데 한국은 40%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대이기 때문에 많이 늘려야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OECD 국가들 살펴보면은 일본, 미국, 독일 이런 국가들은 사실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국가들은 빚을 발행하는데 거의 많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들의 예.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OECD 나머지 국가들 중에 이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 특징이 뭐냐? 2012년에 재정 위기를 겪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국가들이죠. 네.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42%, 44%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만한 국가들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인데 그 나라 수준 한 50% 정도니까 너무 늘리면 안 되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수준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는 예. 결국 추경 예산 때문에 나오는데 네. 그 정부 나라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결국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 재정 수지가 양호하긴 한데 이제 그 재정 수지의 일부는 관리 재정 수지란 건 정부의 수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또 일부 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10조 정도 흑자가 났는데 거의 모든 흑자가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갔습니다.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방정부 중에 이제 좀 발달이 필요한 혹은 그러니까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도시들의 교부금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는 1,000억 아래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시듯 이게 1,000억 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정 상태가 아주 넉넉해서 적극적인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는 9조 원 내외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정 상황에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그게 작년처럼 25조 이상 더 걷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게 한 방법일 거고요. 나머지 방법은 이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된다. 사실은 최근에 OECD, IMF에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추경 재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잠재 성장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뭐 8조, 9조 가량의 어떠한 추천안 혹은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예. 정부도 이런 방향에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0조 정도 흑자가 났지만 그건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가서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든지 아니면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빚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 추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추경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의 투자가 적고요. 기업의 투자는 보통 경기가 상승하는 직전부터 상승하는 그 고점까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특별히 고용이나 투자를 늘릴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것을 막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일회성 일자리 늘리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이 잘 이루어지게 혹은 재정 지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 효과가 결국 좋은 고용 혹은 좋은 사회 지출로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채널, 선순환 채널이라고 하죠. 그런 선순환 채널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아직 고민이 있느냐? 그런 부분 작년에도 좀 비판이 있었지만 이게 일회성 일자리에 너무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비판을 잘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은 단기적인 목적,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내년에 그치지 않고, 올해 그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채널을 잘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정부가 공개했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요. 504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 증가 괜찮을까요? 뭐 사실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 근데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지키면서 미래의 세금,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최근 고령화 문제가 많이 되고요. 고령화 문제가 되면 가장 핵심이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갑자기 늘어나게 된 재정 지출을 이제 장기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산식을 한 번은 더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늘어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늘리는 건 바람직한데 이 산식, 그 인구의 변화까지 고려한 산식을 한번 잘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